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최상무 부총리님 그리고 안덕근 장관님 그 미국 출장 갔다 오셔서 어제 저녁에 오셨다는데 오늘 또 종일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이번 통상협의회 미국과의 공동 보도문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냥 협의고요. 어떤 네. 뭐 저희가 합의를 해가지고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 회동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베슨턴 장관은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확장된 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출을 줄이는 게 아니고 수입을 늘리고 수출도 같이 늘면 확장 균형으로 가는 방법이다. 뭐 이런 이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통화 정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은 우리 기재부 보도 자료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통화 정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환율인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 기재부 보도 자료라기보다는 그날 기자들 브리핑할 때 제가 브리핑한 모두 발언에 저희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가 준비한 게임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준비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이번에는 뭐 저희가 어떤 거를 가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협의에 임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A 게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제가 베슨 장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뭐 조선산업 같은 경우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부터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국하고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받아들이고 되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부 장관님, 2+2 통상협의 후 무역대표부와 따로 만났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2+2 통상협의는 1시간 25분 정도 소요되었었는데 무역대표부와는 얼마 동안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부터 기술적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기술 협의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반을 몇 개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할지를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협의가 되면 저희 통상정책 국장이 아마 헤드가 돼서 각 작업반이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작업반에서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얘기를 했던 7월 8일까지 협의를 끝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각 작업반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상중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산업부에서도 장관님을 포함해서 한 18분 정도 협상단으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산중희 위원장님하고 간사뿐만 아니라 양당의 원내대표님들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0.2%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이거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역성장에 대한 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성장률 회복이 절대 필요합니다. 내수교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관세까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고 무겁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많은 전문가들께서 현 정부의 경제적 인식과 대응 부족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총리님께서는 뭐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 공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단기 처방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뭐 저희가 복합이 극복이라든지 부채 의존 구조에 대해서 좀 정상화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체질 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뭐 기업이 여기
우리 뭐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가계부채가 그동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고금리 고물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소비가 내수가 그러니까 수출이 한동안 좋아졌는데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오래 걸렸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PF가 또 그동안 많이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건설 투자나 건설 시장에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집어넣고 건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다른 대책도 많이 조금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관세 충격이 와서 또 심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1, 4분기에 재난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잘 알고 계시니까 처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네,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장관님. 이번 정부 추경이 12조 2천억 원 중에 산업부는 9,59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만 있고 보니까 AI 관련한 예산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번에는 그 통상하고 그 첨단 산업 육성에만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 AI 관련되는 거는 과기부에서 지금 많이 네, 반영이 이번에 돼 보니까 과기부는 추경에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 뭐 GPU 만장을 확보하는데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네. 산업부의 올해 AI 예산 관련해서 보면은 8개 사업에 총 340억 규모인데 예. 이 중 신규 사업은 3개에 불과합니다. 사업수나 금액으로 봐도 과기부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부도 AI 뭐 제조업 AI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1월 달에 산업 AI 확산 관련해서 10대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네. 이 산업 AI 확산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만은 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AI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경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산업의 AI 적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묘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해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정이 되나요? 저희가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민간에 맡긴 컨설팅 결과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각 회사들이 그 마지막 작업을 지금 화려하는 과정에 네, 있습니다. 머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회사별로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화학 산업계 자체가 사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게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산업 정책도 성장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강의 경우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동 투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간의 공동의 선을 취하는 정도이지 정부의 산업 정책에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 그룹이 아닌 2등 그룹, 3등 그룹, 중견, 중소기업들은 그저 버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대략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그 전반적인 고도화 방안은 저희가 이제 연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통상 방어 기능 강화한 걸 가지고 국내 철강 시장 보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말씀하신 해외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나가고 어차피 대선 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산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장관님께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님. 네. 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1조 5천억 규모로 크레딧의 한도 내에서 공과금 납부나 4대 보험 납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계기관과 카드사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해서 시스템 구축과 신청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제 예산 확정이 되면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행들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관계 기관은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예, 국세청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언제까지 때문에. 정도나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을까요? 대략?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2개월 정도는 많이 확정되고 나면 2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킹을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정작 네.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과금이나 보험금의 사용 범위조차 확정되지 않아서 시스템 구축이 즉각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예산 자체 여긴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제가 정확하게 예산 104억 6,600만 원 네. 정도 되는 걸로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작년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도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사업도 거액을 들여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하는 방식이 예산 낭비가 아닌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자체가 사용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시 사업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과 비슷한 일시 사업으로 작년에 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네. 당시 신청률은 몇 %였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전기료는 다 97% 끝냈습니다. 네. 작년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아니요. 신청률이 37.2%에 아니요, 이제 불과했었죠. 최근에 다 저희가 1억 400만으로 가니까서 세금까지 옮기고, 네, 2월 돼서요. 네, 네, 거의. 다 그럼에도 이번 사업을 85%의 신청률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경입니다. 네. 이거 보면 현실에 좀 맞지 않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신청률이 저조할 경우 대규모 미집행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죠?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이번에 3억 원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모수가 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스템을 다시 보완하는 것이고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수가 커졌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편성된 거 아닌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액수로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 최대한 많은 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늦은 시스템 구축이나 불편한 신청 제도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한 가지 더 중기부 장관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 경영안전자금 관련해인데요. 추경에 이번에 7,500억 원 규모의 그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은 2,500억 원이었는데 5천억 원이 더 규모가 늘어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최근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극심했던 2021년도 긴급 경영안전자금 8천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 추경의 산출 근거를 보니까 기업당 지급 금액도 20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지원 금액이 1억 6천만 원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던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수출 기업 중에 그런 그리고 기업도 있는 걸로 긴급 알고 경영 있습니다. 안전 자금은 더 오히려 줄었고요. 네, 이번엔 저희가 이제 정부안에 그래서 5천억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만 네. 코로나 그 19 당시에 3개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조금 그 제대로 된 좀 추계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평균으로 해가지고 1억 6천이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산중이 예결 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을 갖다가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기업당 지원 금액을 1억 6천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대비 1,250억 원을 증액한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상 기업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같이 나서 주시기 네, 추경 바랍니다. 할증 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중기부 장관님 계속되네요. 4월 1일 날 경북 영덕하고 안동 산불 피해 현장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피해도 직접 보셨고요. 네, 네.
당시에 긴급 경영안전자금하고 재특례 보증 같은 일시적 금융애로 해소 방안도 지시했는데 네. 근데 대부분 대출. 네, 대출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지만 사실 폐업 소상공인들에게는 400만 원 지원해 준 게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번에 재난 같은 데는 그것마저도 농공단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중소기업 지원 지침에도 철거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서 이번에 그 재해가 있었는데도 그 철거 자체를 못하고 그 비용을 네.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새로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장관님. 네, 철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복구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추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구와 관련해서 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도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환경부 예산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번 재해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 지침 개정의 필요는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